네, 인바이러먼트 앤 에너지를 주제로 컴업 2021 컨퍼런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세션의 마지막 순서 패널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크는 환경, 개인의 노력인가 아니면 기업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 리코의 김근호 대표님, 실반그룹의 정경선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세션은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야 할지 아니면은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실반그룹의 정경선이라고 합니다. 함께 세션에 패널로 참여해주신 누비랩 김대훈 대표님과 리코 김근호 대표님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환경에 이롭고 고객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 산업의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림으로써 환경에도 이롭고 고객에게 니즈도 충족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코의 김근호입니다. 저희 리코는 업박스라는 폐기물 업계 최초의 기업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폐기물 수거를 통해 관련 데이터와 재활용 그리고 최종 이제 사용까지 트래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박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깐 소개드리면은 이제 원래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원래 루트 임팩트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세워서 지금 성수동에 헤이그라운드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HGI라고 이제 임팩트 벤처 투자를 하는 회사를 설립했었고, 지금 실반그룹은 사모펀드에서 어떻게 ESG와 임팩트를 고려하는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2020년 세계 인구의 30%가 넘는 24억 명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큰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9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처리 비용으로 연간 20조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개개인들,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잉 마케팅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비랩을 시작하신 김대훈 대표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원천 절감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좀 분석을 했습니다. 먹다가 버린 음식물이 거의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이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약 60% 정도 됩니다. 서울시 이제 학교만을 두고 봤을 때도 이 끼니당 인당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300g 정도 되는데요. 이제 햇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하는 양의 반은 사용자가 먹다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고, 그 반은 이제 조리하는 과정이나 운영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원천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어떤 운영자, 기업 측면에서의 어떤 책임이 동시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규제, 이제 다른 하나는 어떤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어떤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하는 것은 저희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정의할 정도로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꾸준한 노력을 통해야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는 퇴식에서 내가 남긴 음식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이제 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소고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이제 음식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소고기를 200g 남기는 것이
그 탄소 200g을 남기지 않음으로써의 탄소 저감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좀 더 사용자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수치로 변화를 해서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고기가 200g이 버려졌을 때 이 빨대로 계산을 했을 때 플라스틱 빨대 4,000개를 세이브하는 것과 같은 CO2 저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로 비교를 하자면 1.5그루의 소나무가 탄소를 저감하는 양의 동일한 양을 소고기 200g을 버렸을 때 나온다는 이런 이 산술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버리는 음식물에 대한 가치나 이게 얼만큼 사회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의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관련해서는 요즘 뭐 ESG나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렇게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규제 쪽은 약간 기업에 좀 가깝게끔 음식물 쓰레기 저감하는 방향이고, 좀 의식 변화나 이런 쪽은 이제 개인에게 좀 더 가까운 방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뭔가 이런 명확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신다는 점에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김근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분들이 결국엔 생활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재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 그로서리나 아니면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2019년 집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고 있는 이제 폐기물이 49만 7천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생활 폐기물은 11.7%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결국에는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기업들과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의식 변화를 통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김근호 대표님께서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주요 이슈는 일단 폐기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아까 말씀해 주신 50만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매일같이 발생을 하고, 이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약 25조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폐기물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업장 폐기물과 또 생활 폐기물로 크게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사업장 일반, 건설, 지정, 또 사업장 생활계, 배출 시설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폐기물 시장이 나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폐기물의 종류를 막론하고 폐기물 시장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세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가구의 형태의 변화와 또 연간 산업의 성장, 또 유통 플랫폼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대부분 배달 서비스에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결국 기업들에게서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모든 게 플랫폼화가 돼가고 있죠. HMR, 밀키트 같은 이제 먹는 음식들도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위해 그런 거를 중앙에서 준비하고 가공하고, 이런 기업형, 공장형 이제 제조 공장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처가 되는 1인 가구들도 이제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증가 속도, 증가 추세는 저희 뭐 수치를 보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우측에 있는 이제 폐기물의 배출량 추이를 보았을 때 항상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GDP랑 비례해서 성장을 합니다. 시장은. 하지만 14년에서 18년까지의 성장과 또 18년에서 19년으로 성장하는 수치를 보시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폐기물을 결국 기업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그 앞서 잠깐 말씀 주신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들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폐기물을 줄여야 된다,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관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박스라는 기업형 폐기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의 데이터화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제공입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앱이라고
앱의 이제 스크린샷인데 저희는 주로 이제 음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고객들 그리고 일반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거하는 폐기물의 일정, 종류, 양, 비용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영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좀 그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물 이슈에 있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사후 발생한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두 분 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폐기물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러면 더 이상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뭐 그 두 분과 함께 일하는 기업들을 보면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작은 뭐 대기업들이야 뭐 요즘에 ESG 관련해서 뭐 투자자들의 압박도 커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업 활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원 대표님부터. 네네. 저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절감하는 이제 시장을 타겟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푸드 산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제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변화와 혁신이나 어떤 기술이나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어떤 스테이블한 운영이나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자동차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만 하더라도 그 연비 1%, 0.1%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신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시장에 있다가 제가 이제 푸드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봤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고객은 급식소나 호텔 또는 이런 이제 큰 레스토랑의 이제 주요 고객인데요. 뭐 이제 몇천 명이 이용하는 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 또는 매우 소수의 경험 기반으로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식수 예측이라던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오늘 요리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사실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이제 이제 원하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한 니즈가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음식들이 많이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있고 어떠한 음식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이제 푸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음식이 얼만큼 버려지고 얼만큼 섭취되는지를 저희가 만든 이 누비 스캔을 통해서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고객들은 이 데이터로 변환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있던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어떤 뭐 이 레스토랑이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을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던가 뭐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요리를 했을 때 선호하고 비선호하고 또는 오늘에 대한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들을 다 수치로 저희가 이 디지털로 변환을 해드림으로써 좀 더 그 운영의 효율을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결국 이게 운영비, 식재료비 절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저희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이로운 어떤 액티비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결과를 이제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되게 되면 이제 환경에도 이제 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업이 가진 방향성에도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폐기물의 첫 번째 스텝은 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절감을 하기 어려운 고객들도 이제 당연히 존재를 하고 오퍼레이션상 아예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품 관련된 업체들 또는 이제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이 많이 되는 업체들을 고객으로 현재 보유하면서 저희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직접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약 700개 정도 이상의 이제 기업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실 2년 정도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어떤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들이 좀 최근 들어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져 왔었고, 특히 2019년에 전국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전국에 약 120만 톤 이상의 불법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고 235곳이라는 장소에 이런 불법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미디어에서 다루면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 시장에서 이 불법 폐기물들이 왜 생길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처가 있고 그거를 중간에 물류업체가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처리장으로 가고 거기서 중간 선별이나 분류 또는 중간 처리가 된 폐기물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운송을 해서 최종 처리장으로 가는, 최종 처리장이라고 하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제 가는 식의 밸류 체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폐기물 사고의 거의 대다수는 이 중간 물류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폐기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 업체는 보통 물류업체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고객한테 이제 폐기물 수거 운반 용역을 맺어서 수거를 하고 고객한테 비용을 지불받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밸류 체인에 있는 처리업체한테 전달을 하고 처리비를 지불하고 거기서 남은 차액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이 시장이 돌아가는데요. 사실 고객들한테 폐기물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기존에는 잘 처리해야지, 책임감 있게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알아서 싸게 잘 처리해주고 나한테 피해만 안 오게 해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대다수였고, 아직도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란 거는 운영 비용의 오퍼레이션 코스트의 일부고 이거를 최저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는. 그러다 보니 저가 입찰을 통해 기업 운반업체들에게 가장 최저가로 폐기물을 용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저가로 덜컥 폐기물을 떠안게 되면은 이 다음에 후속 처리를 할 때 처리 비용이 그것보다 비싸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져가는 마진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불법 브로커나 불법 투기의 이제 유혹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들이 계속 전국 각지에 불법 방치가 되고 투기가 되는 이런 원인이 있다라는 배경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직접 재활용 대란이나 폐기물 대란들을 겪고 나서 친환경 트렌드가 확실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 폐기물의 문제가 예전엔 남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었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도 ESG 경영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풍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폐기물을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처벌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기존에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투기를 한 당사자만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투기한 당사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을 맡긴 기업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끔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비자들과 사용자들의 인식의 변화, 또 정부 주도의 어떤 규제 강화, 이런 것들로 이제 폐기물들이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점점 폐기물이 올바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생겨났고요. 하지만 이런 그 점점 높아지는 정부의 어떤 규제와 고객들의 니즈에 과연 현재 시장 자체로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을 때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이제 물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에 약 7,500개 수집 운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는 보통 7명 내외 직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폐기물 업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3D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 평균 연령, 근무 시간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혁신을 하고 개선을 해나갈 만한 여유가 많지 않은 시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들 또한 이제 이런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찾는 거를 시도를 하지만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떤 폐기물 서비스의 브랜드나 뭐 의미 있는 좋은 업체들을 찾으려고 해도 이런 정보들을 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폐기물 업체를 찾을 때는 아름아름을 통해 아니면 기존에 쓰던 업체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져가는 어떤 사회적인 눈높이나 정부의 기대치 또 기업의 요구,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또 이런 서비스 업박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고객에게 어떤 폐기물이든 어디서든 어떤 양이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류와 이제 폐기물 검증된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매칭을 하고 직접 저희가 서비스 업박스라는 폐기물 브랜드로서 이거를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자체 사스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화하고 이걸 다시 고객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실제 현장과 스크린샷이고요. 저희는 폐기물 수거하는 시점에 이제 모든 폐기물의 데이터를 기입을 하고 자동 측정을 하고 그걸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전 폐기물 25조 시장에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조금씩 이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어쨌든 이런 폐기물 산업의 어떤 DT화,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제공받는 정보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폐기물 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모든 게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방식 대비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되면서 업무의 효율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효과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근호 대표님께서 워낙 하드캐리 하고 계셔가지고 제 모더레이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김대훈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임팩트와 ESG 투자의 업계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항상 뭔가 ESG나 임팩트 관련해서 노력하는 게 그 기업들에게 비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비용도 감소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어떤 악영향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김건호 대표님께서는 기업들이 요즘에 뭐 정부의 규제든 아니면 뭐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결국엔 실질적으로 그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의 목적이 변화하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효율화를 통해서 결국엔 폐기물도 감축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해서 단순히 상품의 가격과 질을 넘어서서 그들의 생활, 미래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신경 쓰기를 기업에게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결국엔 정보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모든 변수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두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윤대원 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다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이 변화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2018년도 11월에 했는데 저희는 이 스캔을 하면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먹었던 그 섭취량까지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저희는 뭐 이제 영유아 시장이나 이제 학생들의 성장 관련된 어떤 헬스케어 솔루션도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러한 시장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보고 그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러한 시장을 많이 태핑했었는데 19년도 말 20년도
2020년 초반부터 굉장히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ESG에 관련된 시장과 고객의 니즈가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그거는 그 니즈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뭐 급식소에서 이거를 뭐 스캔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푸드 업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활용한다던가 뭔가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이 기술을 활용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친근하지 않은 이제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는 이제 완전 이제 스탠스가 바뀌셔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더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현업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를 좀 따지고 보면은 사실 저는 좀 코로나가 많은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아까 의식 변화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나 어떤 그런 콘텐츠 생산도 환경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고, 환경 관련된 도서의 판매量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무려 3.5배나 되는 이렇게 환경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의식도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의식 변화가 어떤 문화나 어떤 그 단체의 분위기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속적인 이제 행동 변화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가 많은 좀 영향을 미쳤고, 또 코로나가 ESG 이제 전 세계 환경 규제에 대한 것도 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ESG에 대한 어떤 규제나 또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2026년까지 이제 상장사들은 다 ESG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비효율화된 것들을 효율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ESG 지표를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또 ESG를 조금 더 딥하게 따져보면 그 ESG를 평가하는 그 평가 잣대가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ESG의 이 지표를 올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 저희가 이제 잘 ESG의 지표를 만들고 계신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환경에 이루었던 결과물들을 어필하고 나타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폐기물을 이제 줄였으면은 그 줄인 것에 대한 얼만큼 줄였고 그게 탄소 저감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표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지표에 대한 가치를 어떤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김건호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해냄으로써 그 음식물 쓰레기나 이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 변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첨언하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임팩트 투자라는 일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한 투자를 통해서 비슷하게 이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 투자자분들과 또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사회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 또 측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 혹은 임팩트 투자자들도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어떤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정말 다이렉트로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는 딜들이 아니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통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임팩트 데이터로 환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한 것과 비슷하게 그 실제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사회환경 가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K 텍소노미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어떤 그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김건호 대표님 아까 질문 답변. 네, 저도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뽑자라면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견이 없고요. 이제 앞서 이제 질문의 앞단에 있던 정부와 기업과 이제 시민 사이에서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가 먼저냐를 답하는 게 참 쉽지는 않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래서 함께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면한 이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은 한 단체나 어떤 개인 또는 한 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까지는 이제 어느 국가가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는지를 다투었다면 21세기는 이제 인류가 이 지구와 어떤 관계로 또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돌아보는 그거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COP26 국제 기후 변화 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이 점점 우리 사회 속에 이제 녹아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올라가는 농작물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뭐 관광지가 없어진다라든지 또 국가 단위에서 어떤 GDP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산업에서 또 정부와 기업, 또 시민이 삼자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각자의 어떤 그 스코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민 사회는 이런 문제를 생활 속에서 좀 더 밀접하게 가까이 직면하면서 이런 가장 급한 문제를 정확하게 체감하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술은 이런 관점을 조금 더 기술 개발과 어떤 재원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정부의 방안이나 규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폴리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제 3자 파트너십을 통해 이런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뭐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 이런 만큼 이제 저희 오늘 참여한 이제 저희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사회와 시민 모두가 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또 이제 상당히 다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또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 다음 질문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 두 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그 대표님 혹시 죄송하지만 아까 그 발표 장표 중에 이 뭐 그 1인 가구의 그 저거 등으로 배출량 네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 네. 그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커머스의 성장, 뭐 밀키트 산업의 성장, 1인 가구의 비중 증가, 그리고 뭐 최근에 결국에는 뭐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지극히 편리하게 해준 많은 수단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최근에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 뭔가 해외에서의 직구도 쉬워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편리함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들이 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진짜 근본적인 차원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편리함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혹시 두 분들이 여태까지 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보시면서 선진국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사례를 중에서 아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어떠한 특정 규제가 실제로 폐기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악영향을 줄이는 데 매우 주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뭐 규제나 혹은 어떤 기업들의 노력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네. 저는 이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거나 어떤 영업의 시간을 제한을 걸었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마스크를 왜 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폐렴에 걸리거나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대해서 인식이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피해 다니곤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와 이 지구 온난화는 저는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뭐 한 2,5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올랐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1도 오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를 올랐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모든 피해는 인류가 이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어떤 해수면이 1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인천과 부산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제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코로나처럼 인류는 느끼겠죠. 지구 온난화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 원재료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계속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부에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와 지구 온난화의 아주 이제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지구 온난화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 피부에 와닿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어진다는 그 인식을 다 가지고,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2019년도 말 20년도 초부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한 것들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규제와 ESG에 대한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이 많이 생기면서 변화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이제 개인과 어떤 정부에서 같이 합심해서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사례 하나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요즘 유럽이나 이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플라스틱 생산을 할 때 플라스틱을 이용한 이제 용기라든지 이런 포장재 뭐 생산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을 몇 프로씩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점점 강화가 돼가고 있고, 이런 의무적인 재활용 원재 사용량을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이런 재활용 제품이 신제품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재활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와 노동과 이제 공정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는 신제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보통 제조 원가에 상응하는 준하는 어떤 마진을 붙여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지만, 과연 그 제조 원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제품이 사용된 후에 처리가 되거나 재활용이나 폐기 처분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플라이가 되어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쉽게 쓰는 어떤 이제 플라스틱 뭐 스트로라든지 컵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고려를 했지, 그 후에 어떤 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비용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럼 결국 누구의 코스트로 가냐라고 했을 때 환경과 정부와 또 그런 이제 사용 당사자가 아닌, 또 제조 당사 기업이 아닌 이 외에 이제 도메인으로 이 비용이 전이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제품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때 이런 이 밸류 체인의 후단 그리고 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 정책이 책정이 되고 적용이 돼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나서기 힘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 때 추가로 비용을 들어가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느끼기가 쉽지만, 그 쓰레기가 실제로 버려져서 어딘가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거는 꼭 그 나라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 캔들을 위한 포장재가 이제 어딘가 남태평양에 흘러가서 거기에 뭔가 거북이의 식도를 지식하게 됐다면 사실 그거를 저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후 환경적인 효과와 비용들을 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마 그 당사자들이 쉽게 나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살균제 역할을 했었던 뭐 그 DDT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오존의 구멍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조해서 대응을 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 전 세계적인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함께 노력을 해서 이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어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를 모두 다 동의하고, 그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뭔가 어디선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도입을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오늘 이 패널 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환경 문제에 대한 이 오늘 저희의 이 세션의 주제였었던 환경, 개인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책임 둘 중에 어느 것인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개인의 의식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조금 더 많이 변하고 노력해야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것은 차치하고 그 두 분께서는 각각 입장에서 그 이제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본인들이 다루고 계신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가장 피해를 보는 어떤 시대는 지금 막 태어난 가난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린 학생들이나 이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이 세대들이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폐허를 가장 크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성세대들의 의식 변화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교육도 이제 잠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모두가 이제 툰베리처럼 되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에도 이 ESG나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고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왜 이것들을 이제 줄이는 것이 결국 이 우리에게 이로운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을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주요 고객 중에 이제 학교가 이제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급식 시간마다 자기가 다 먹고 났을 때 빈 식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인공지능 이제 카운팅해서 오늘 우리 급식소에서 빈 식판이 몇 개 나왔는지를 이제 숫자로 이제 보여주고,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한 자원 가치를 조금 더 학생들이 알기 쉽게끔 수치로 변환을 해서 이제 CO2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대에 발생했을 때 어떤 CO2량, 그다음에 자동차가 운행했을 때 그 CO2량들을 학교 퇴식구에다 다 표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좀 의식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의식 변화와 이제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폐기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가장 적게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리코 같은 경우 저희의 이제 비전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어떤 물류나 데이터의 혁신으로 수명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 보자. 폐기물도 잘 관리해서 다시 자원으로 사용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이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쓰이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지는 모든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사업장 폐기물이어도 결국 그 폐기물을 버릴지 사용할지는 개인이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업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어떤 개인의 참여 여지가 개인의 의사결정이 이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제 폐기물이 자원이 되느냐 아니면 폐기물로 끝나느냐는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폐기물 배출자이고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 이걸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개인 입장에서 가장 해볼 수 있는 또 최선의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분명히 약간 이런 이 쓰레기 배출이나 아니면은 이게 공급소로 뭐 탄소 배출, 이렇게 지구 온난화 등등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뭐 본인들의 어떤 환경적 노력이나 얼마나 환경 비용을 야기했는가 혹은 반대로 절감했는가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그거를 공시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ESG에 관련된 노력들을 얼마나, 그리고 단순히 행동의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ESG 관련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비록 재무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의 퍼포먼스를 결국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공시 관련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런 ESG 관련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환경적 가치가 얼마나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투자자들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단순 어떤 선의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날이 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션 시간은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지금 아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또 백스테이지에서 남아가지고 조금 더 많은 그 Q&A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는 스타트업은 5년 뒤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저희는 한 10년 뒤 더 먼 미래에 인류의 큰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1년 동안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제 계절은 예측할 수 있듯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큰 틀 속에서 정해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도 인구가 이제 곧 줄게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삶의 질의 향상 때문에 어떤 육류 소비가 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 육류 소비가 결국에는 굉장한 그 육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비효율이 되게 많은데 이 탄소 저감에 대한 니즈는 아까 의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 규제를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공감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 푸드 산업에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ESG 관련해서도 뭐 지난 7년 전에 이제 펀드 규모만 하더라도 현재 이제 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7년 후에는 또 지금의 3배 정도 ESG 관련된 펀드가 증가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과 이제 규제와 의식 수준의 향상이 뭐 이제 리코도 그렇고 누비랩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이 태동기에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저희들 이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기회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폐기물 시장의 어떤 문제나 이제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이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비록 많은 문제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분리수거를 잘하고 또 폐기물을 멀티스트림으로 세분화된 밸류체인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나라도 사실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벌써 20년 이상 분리배출을 해오고 있는데 미국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이제 상업시설에 대해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들이 점점 이제 싱글 스트림에서 이런 멀티 스트림으로 더 자원화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는 그걸 이미 오랜 기간 잘 해왔고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저는 당연히 저희 이 폐기물 시장, 폐기물 산업 한국 시장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제일 마지막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 도메인의 역량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뭐 야심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모델이 전 세계에 또 퍼져서 또 이런 폐기물 관련 산업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컴업에 오신 더 많은 기업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누비력과 리코처럼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여기 온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하게 앞으로 이런 사회 환경적 가치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열심히 하는 ESG 임팩트 투자자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원 대표님, 김근호 대표님, 정경성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세 분의 패널 토론을 제가 들으면서요,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어야지만 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스타트업은 마지막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에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컨퍼런스 인바이런먼트 앤 에너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일선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과 또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